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에 해당하는 급팽창 우주론과 암흑 물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급팽창 우주론이 무엇이냐? 얘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웠죠? 빅뱅 우주론을 살짝 수정한 게 이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얘 급팽창 우주론을 설명하는 이 정의를 보면 빅뱅 우주론처럼 빅뱅은 이제 일어나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직후에 아주 짧은 시간 후에 1초도 안 되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때쯤에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해서 현재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팽창 우주론은 우주가 초기에 급팽창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우주론입니다.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우주가 아주 빠르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 이게 급팽창이 그리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빅뱅이 있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 급팽창이 일어나요. 굳이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초까지 이 정도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이 정도 사이의 시간에서만 급팽창이 일어났습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35승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를 거예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자, 이게 1초의 길입니다. 1초의 길이 쭉 가는데 1초가 걸려요. 자, 근데 10분의 1초라고 하면 이걸 10개로 나눈 게 그 10분의 1초가 되죠. 5, 6, 7, 8, 9. 이렇게 하면 이 한 칸이 10분의 1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칸을 또 열등분하면 이 한 칸이 100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100분의 1초를 또 열등분하면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가 된 게 10의 마이너스 3승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1초를 10번 나누는 걸 35번 반복하면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돼요. 아무튼 폭발하자마자 거의 곧바로죠. 우리가 느끼기엔 거의 곧바로고, 미시세계에서는 그것도 되게 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빅뱅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른 후에 급팽창이 이루어지고, 그 급팽창은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정도까지만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급팽창까지는 아니고 그냥 팽창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수치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빅뱅 직후에 급팽창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론이 왜 나오게 됐냐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 베이스에다가 급팽창만 추가한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빅뱅 우주론이랑 똑같이 봐도 되는데, 거기에 빅뱅 직후 급팽창했다, 그것만 넣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진 이유는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주의 평평성 문제가 있었고 우주의 균질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된 그런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더니 빅뱅 우주론의 모순을 지적을 했죠. 그러면 우주의 평평성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면은 우주의 균질성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몰라, 그냥 급팽창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해결했어 라고 할 수는 없죠. 급팽창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줘야, 그 문제는 이 급팽창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급팽창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야, 이렇게 해줘야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급팽창의 원인이 설명이 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빅뱅 직후에 통합되어 있던 자연계의 기본적인 4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면 뭐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자기력, 중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기본적인 힘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급팽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아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급팽창했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원인도 제시를 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급팽창 이론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급팽창 이론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변하는 자료인데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고요. 가로축이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점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빅뱅 우주론이 말하는 이 우주의 크기가 커져가는 상태인 거고 급팽창 이론을 말하는 이 우주의 크기 변화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꾸불꾸불한 선이 급팽창 이론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급팽창 이론이랑 대폭발 우주론을 비교를 해보면 빅뱅 이후에 이제 10의 한 마이너스 32승초 이후에는 빅뱅 우주론이든 급팽창 우주론이든 우주의 크기가 비슷하게 증가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설명하는 게 다른 거죠. 빅뱅 우주론은 그 팽창하던 속도로 똑같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팽창해 왔다 이런 얘기고 급팽창 우주론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가 현재 그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우주 초기에는 급팽창을 하는 구간이 있었다. 급팽창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우주의 크기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크게 증가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급팽창 이론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가 확 증가하는 게 급팽창 시기고 이거는 이제 대폭발 우주론의 모습이랑 급팽창 이론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봐두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급팽창 우주론.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급팽창 우주론으로서 그 빅뱅 우주론이 받았던 모순들을 해결을 합니다. 먼저 우주의 평평설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달랐었어도 급팽창이 발생하면 곡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곡률을 감지할 수가 없게 돼요. 곡률을 0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어렵죠, 너무 말이. 넘어가고 여기를 읽어볼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주가 곡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을 해버리면 공간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관측했을 때는 평탄한 우주로 보이게 돼요. 우주가 곡률을 갖고 있어도 급팽창을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평탄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예시가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 나타낸 그림이에요. 풍선을 엄청 크게 만들면 그 표면은 거의 평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곡률을 느낄 수 있지만 급팽창에 일어나서 크기가 확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 그 둥근 표면에 있더라도 크기가 아주 크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건 곡률이 없는 이 평평한 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곡률이 있더라도 평탄하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우주의 평평성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받았던 그 모순이 뭐냐면 현재 우주는 평탄하게 관측된다죠. 근데 그 우주의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그 우주의
그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를 비교를 했을 때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의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평탄하게 관측되기 위해서는 그 임계 밀도랑 평균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평탄하기 위해서는 얘가 같아야 되는데 관측했을 때는 임계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컸었죠. 왜 이렇게 나타나는데 평탄하게 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가 다르더라도 이 공률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이 급팽창 우주론으로는 우리가 왜 평탄하게 관측할 수밖에 없는지, 우주를 평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은 현재 우주가 평탄하게 관측되는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 급팽창 우주론으로는 즉 현재 우주가 평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평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급팽창 이론으로.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또 받았던 모순 중에 하나가 우주의 균질성 문제였는데, 자,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어요. 우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광자들,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자들이 서로 막 움직이면서 균일하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어느 부분을 보든 간에 우주 복사 에너지의 밀도가 완전 균일하게 관측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과 같거나 빛보다 빨라가지고 결국에는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어서 우주의 양쪽 끝을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그렇게 물질의 교환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균일하게 양쪽 끝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어요. 작았고 팽창 속도도 빠르지 않았어요. 그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전에, 그때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고 팽창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빛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끝에서 끝에 있는 애들끼리. 근데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후에는 갑자기 빵 커지면서 이 빛들이 그때 이제 공간으로 펼쳐져 나가고, 이때 이미 정보를 교환하면서 균일해진 애들이 펼쳐 나가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디를 보든 간에 균일한 빛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이미 다 섞인 상태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밀도가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거를 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주 우연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 전에 크기가 작았을 때 섞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균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주의 크기를 보면 빅뱅 이론으로 따졌을 때는 우주의 크기가 처음부터 컸죠. 근데 급팽창 이론은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물질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균일하게 이제 섞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커지면서 그 균일해진 애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평평성과 균질성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받았던 모순들, 그런 공격들을 급팽창을 도입해가지고 해결을 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급팽창이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그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들이 분리될 때
급팽창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원인도 이제 적절히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좀 우주론의 이론들, 예전 이론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최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론 중에 암흑물질이라는 물질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물질이란 걸 발견을 해냈고, 암흑물질이 뭔지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발견해냈고 암흑물질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암흑물질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암흑물질의 발견. 일단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를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요. 근데 우리 은하 회전 속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 예측을 해요. 네, 예측을 하려면 어떤 적어도 기준이 필요하겠죠. 얘랑 비슷한 애는 어떻게 회전을 하는데, 아 그럼 얘도 어떻게 회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았던 게 태양계예요. 태양계는 어떻게 회전을 하지 하고 봤더니, 태양계는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케플러 회전이 뭐냐? 회전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회전을 케플러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케플러 회전이 되려면 중심에 질량이 밀집된 경우에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강체 회전을 해요. 강체 회전. 우리는 회전 중심에서 멀든 안 멀든 다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제 중심이랑 가장 가까운 건, 얼굴로 쳤을 때 제 중심이랑 가장 가까운 건 이 정수리를 관통하는 그 선이에요. 걔가 제일 빠르게 이제 다시 정수리를 관통하는 그 선이 내 중심인데, 회전의 중심인데, 그 정수리 쪽에 있는 회전 속도랑 내 코,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먼 쪽, 내 코가 회전하는 각속도가 다르다면 내 얼굴은 회전을 할 때마다 코가 다른 위치로 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린 중심의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고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경우에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회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멀리 있는 애들이 태양이 한 바퀴 돌 때 멀리 있는 애들도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애들은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애들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요. 그런 걸 갖다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괜히 여기서 원래 준비 안 했던, 제가 돌면서 뭐 이게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같은 각속도로 도는 걸 갖다가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각속도도 모를 것 같고 괜히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아무튼 케플러 회전은 그 도는 속도가 다른 회전을 말합니다. 멀어질수록 느리게 회전을 해요. 그리고 케플러 회전을 하는 조건은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경우에 케플러 회전을 한다. 그래서 태양계를 보면 가까운 행성일수록 빠르게 돌고 먼 행성일수록 느리게 돌아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의 순으로 공전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케플러 회전을 하냐면, 태양계의 총 질량을, 태양계의 질량 분포를 봤을 때 총 질량의 무려 99.8%는 태양에 밀집되어 있고요. 나머지 행성을 다 더해봤자 0.2%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태양계는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그런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은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질량들을 분석을 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망원경들, 뭐 적외선 망원경, 뭐 전파 망원경, 뭐 X선 망원경,
자외선 망원경, 가시광선 망원경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파장대를 다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모든 별들을 찾아냅니다. 모든 물질들을 찾아내요. 그렇게 찾아내고 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 쪽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모여있고 우리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은 물질들이 굉장히 적게 분포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별을 관측해서 질량 분포를 분석하는 결과 중심의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은하 질량 분포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 이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죠. 과학자들. 아, 태양계 질량 중심에 모여있다. 케플러 회전한다. 우리 은하도 똑같이 질량이 중심에 모여있다. 케플러 회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은하도 케플러 회전을 할 테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줄어들겠군.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회전 속도를 구해요. 회전 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건 넘어가고 어려우니까. 회전 속도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으니까 파란색으로 줄을 칠게요. 자, 중심에 위치한 별들이랑 외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거의 같았어요. 뭐야? 내 생각에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직접 보니까 중심이든 바깥이든 회전 속도가 비슷하네. 바깥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안 줄어드네. 이걸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물질이 은하 중심부에 모여있는 것처럼 관측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 외곽에도 상당한 양의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X선 영역, 전파 영역, 네, 수능이라서 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다시 바뀌어 있겠죠. 아무튼 다시 어디까지 했지? 과학자들이 전파 영역, X선 영역, 뭐 적외선 영역,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으로 다 최대한 찾아낸 그 물질들 말고도 그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는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질량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토대로 바깥으로 갈수록 느려지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바깥으로 갈수록 느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 전자기파를, 모든 전자기파를 다 사용을 하지만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전자기파로는 관측되지 않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로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이 은하의 회전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질량 분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런 질량들 말고도 최소한 그거의 9배가 되는 질량들이 우리 은하에 분포를 해야지 이러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우리 은하에는 암흑물질의 질량이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뭐 별이든 성운이든 뭐 전파은하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했던 질량은 10%밖에 안 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은하의 무려 총 질량의 90%는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별들의 회전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어요. 파란색도 잘 안 지워지네요. 파란색이 더 안 지워지는 것 같네요. 파란색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빨간색을 쓸게요. 자, 우리 은하에서 별들의 회전 속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회전 속도가 분포할 것이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우리 처음에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값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일단 중심에 가까운 쪽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정확히 중심은 속도가 좀 느린데 중심 가까운 곳은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난 순간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 근데 진짜 실제로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회전 속도가 안 줄어들어. 중심이든 외곽이든 회전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곽 쪽에도 질량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은 우리 은하의 10%밖에 안 되고 90%의 질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막 여기저기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를 느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측했던 속도고 케플러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질량이 굉장히 많다. 중심에 질량이 밀집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은하 외곽에도 상당한 많은 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흑물질의 특성을 보면 일단 전자기파로는 관측되지가 않아요. 전자기파라는 건 뭐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하는 과시광선부터 자외선, 적외선, 뭐 X선, 전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걸 갖다가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암흑물질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질량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 효과는 일어납니다. 중력.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력렌즈 현상. 우리가 외계행성 찾을 때 중력렌즈 현상 배웠죠? 뒤에 있는 별이 앞에 있는 별 때문에 이렇게 밝기가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 눈입니다. 이렇게 밝기가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별이 아니라 내가 B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B별이 움직이다가 앞에 뭐가 있지 않은데 갑자기 밝기가 증폭이 돼요. 그 말은 그러니까 B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요. 막 밝기가 증폭되고 B별이 여러 개처럼 보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중력 렌즈 현상인데?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이게 사실은 암흑물질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은 갖고 있는 거. 암흑물질이 있을 때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급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추가한 거. 그래서 해결된 게 우주의 평평선 문제, 균질성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을 관측하게 된 계기, 우리 은하 질량 분포 보니까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케플러 회전 하겠네? 하고 은하 외곽 쪽 속도 봤더니 은하 중심이랑 외곽이랑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러면 질량이 중심에 밀집된 게 아니네. 외곽에도 질량이 굉장히 많은
많은 상태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 암흑물질이다라고 알아냈고 그 암흑물질의 존재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느냐?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물질 뒤에 있는 별이 뭐 밝기가 증폭된다거나 여러 개처럼 보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